네, 오늘은 새로 나온 신작 도서 중 기대되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3월부터 나온 책을 선정했습니다. 기준은 개인적으로 기대되고 궁금한 책을 선정했으니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책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경험의 멸종입니다. 최근에 이동진님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된 책인데요.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쉽고 마찰없고 실체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지금, 이 책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인공지능이 실패를 없게 만들려 하는 것도 위협이라 봅니다. 실패가 없는 것도 문제인 게 실패를 해야 배우고 고치며 성장하는데 그런 성장을 모두 인공지능에 맡기게 되니까요. 인공지능이 혼자 시뮬레이션 돌려서 자기는 충분히 배우지만 막상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물만 받아먹습니다. 이런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는 세상이 진정 맞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잃어가고 있을까 말하며 대면 소통은 사라지고 종이 위에서 그림을 그리던 경험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디자인 전공인데 전역하고 전통 회화 대신 디지털 드로잉을 택했거든요. 그게 대세고 더 취업이 안정적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지금 AI로 인해 가장 먼저 밥그릇 일을 불안감에 빠진 분야는 전통 회화가 아닌 디지털 드로잉 쪽이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6년 전까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급해지고 있다는데 빨리빨리 민족인 우리는 솔직히 공감이 안 되긴 해요. 그 외에도 단순해지는 감정, 모든 즐거움이 기술에 관여되기 시작하고 공공성이 사라져 사람끼리 관계를 연결되지 못해 외로움이 남을 거라고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예시를 듣고 챗GPT랑 대화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친하고 가족이어도 대화하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불편함과 거기서 오는 감정, 노동이 싫고 위로받고 싶어 챗GPT랑 대화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AI는 무조건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맞춰주는 존재입니다. 대화는 단순 불법화음이 아닌 거기서 나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맞춰가고 고쳐가고 배려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러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챗GPT와의 대화에만 익숙해지면 결국 나중에는 사람하고 대화가 힘듭니다. 왜냐면 사람은 무조건 나에게 맞춰주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점점 사람하고 대화하기 힘드니 더욱 챗GPT에게 기대고 혼자가 되길 택하며 외로워지는 거죠. 이 외에도 경험이 멸종하면 전문가도 없어질 거라 봅니다. 경험은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 이를 기술이 대체하면 전문가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결국 인간은 점점 단순 노동만 할 거고 빈부격차 심화에 낮은 임금 유지는 더 길어질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AI가 급격히 발전해 인간의 삶에 더 깊숙이 침투하고 많은 영역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지금 시대에 이런 책은 흥미를 부르고 미래를 조금이라도 대비하기 위해 읽어야 한다고 저는 여깁니다.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책은 창의성에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창의성은 어떻게 현대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는가? 창의성 개념 등장은 세상을 바꿔놓았다라는데 아마 창의성이란 개념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고 그 가치를 인정해준 시기를 분석한 책이라 보입니다. 창의성은 현대사회를 읽는 핵심 키워드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 책도 앞서 소개한 책과 마찬가지로 AI가 강해진 지금 읽어야 할 책이라 봅니다. 왜냐면 창의성은 인간이 AI와 경쟁해서 이기게 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자료 조사하고 PPT 10개 만드는 등 행위는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더 빠를 뿐이죠. 하지만 창의성은 다릅니다. AI는 우리가 찾고 만든 아이디어를 조합할 뿐 새로운 무언가를 아직은 잘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창의성이라는 거에 깊게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책은 공간인간입니다. 유현중 교수님이 최근에 집필하신 책인데요. 제가 교수님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 화면에 나온 인문건축기행,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공간의 미래는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다 재밌고 만족했고 제가 몰랐던 내용과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이 책도 매우 기대가 돼요. 유현중 교수님 책을 통해 도시와 공간, 건축과 인간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고 재정의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결국 도시와 건축은 생명과 온기가 없지만 사람과의 관계와 교류를 통해 온기와 생명력을 띄우는 장소입니다. 이런 시점으로 도시를 다시 보면 차갑고 지루하던 인식을 벗어나게 도와줄 거고 이 책이 그 인식을 더 확장시켜줄 거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책은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입니다. 사실 표지부터 너무 강렬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기대가 되고 기억에 남는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가 더욱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오게 해주었습니다. 명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쟁 측에서 태어나 논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위대한 미술은 논쟁적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것은 항상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명작은 결국 그 시대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명작이 된다는 건데 저는 이 내용은 크게 공감을 못하긴 합니다. 보는 사람 시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 현대미술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찾아보는 명작이라 불리는 작품은 보는 이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변치 않는 가치를 전달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명작의 조건이라 봅니다. 즉 제 생각과 완전 반대니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석굴암과 판테온이 나오는데 판테온이 뭔지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고대 로마 신전이자 인류 최초 돔 건축물입니다.
테오가 그리스어로 신이란 뜻인데 판테온 의미가 모든 신께 바치는 신전이란 뜻이죠. 왜 모든 신께냐면 당시 로마는 그리스 신화를 믿던 다신교 종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두 건축을 엮는 건데 이 두 건축을 엮을 생각도 못했어서 예시부터 더욱 흥미를 불렀고 어떤 이야기로 풀어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박구선 미술관 3입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은 시리즈인데요. 보통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면 전공 서적 마냥 시대순으로 정리한 단순 미술사 책이거나 역사, 도시, 문화, 그 시대 가치관, 이데올로기와 연관해 해석하는데 이 책은 예술가 개인의 삶에 집중한 책입니다. 미술가 삶을 통해 왜 이런 작품이 탄생했나 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 어렵고 고상하다 느끼던 미술 이야기를 친숙하게 읽으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2편은 한국 현대미술을 이야기했는데요. 3편은 서양 현대미술을 주제로 앤디 워홀, 살바도르 달리, 마크 로스코, 잭슨 폴록, 알베르토 자코메티, 몬드리안 6인을 소개합니다. 이 6인의 삶을 통해 왜 이런 예술작품이 탄생했는지 알게 해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여섯 번째 책은 미술관에 간 할미입니다. 미술, 특히 그림 속 이야기를 할머니 말투로 친숙하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매력적인 유튜버님이신데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데 무게감도 없고 너무 편합니다. 할미아트님의 평소 매력과 장점을 담은 미술 이야기가 어떻게 책에 담겨 독자들이 그림을 더욱 친숙하게 보게 만들어줄지 기대하는 책입니다. 일곱 번째 책은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입니다. 앞서 소개한 경험의 멸종, 창의성에 집착하는 시대처럼 AI 시대가 오기 전 읽으면 좋을 책이라 여깁니다. 2007년 나온 특이점이 온다 확장판 연속작이라 보면 되겠는데요. 표지를 보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인간은 기계가 되고 기계는 인간이 된다라 써있는데 저는 이걸 기계가 인간을 위한 부품이 되는 게 아님 인간이 기계를 위한 부품이 된다 혹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은 기계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읽혔습니다. 그래서 살짝 걱정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주목한 게 첫 번째 질문인 나는 누구이며 의식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보통 우리 육신과 의식이라는 정신에 입히는데요. 예시로 내 정신을 어디 컴퓨터에 옮긴다고 가정하면 우린 정신이 없는 살덩어리인 내 육신도 여전히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동시에 내 의식이 담긴 차가운 기계인 컴퓨터를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식이란 개념을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저는 질문한 거로 보이거든요. 우리 의식이란 개념이 뇌에서 오는 거고 뇌 활동이 그저 시냅스로 연결된 여러 개의 뉴런이 전기신호로 뇌가 작동하는 거라면 AI는 과연 스스로를 의식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전기신호로 여러 데이터를 연상하면 과연 뇌와 작동 방식과 돌출되는 결과와 얼마나 다를까요? 그렇다면 AI가 스스로 인지해 자신도 의식이 있다고 인간에게 항의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찌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질문해야 합니다. 물론 이 책 내용이 제가 말하는 내용을 꼽을지는 읽어봐야 알겠지만 제 궁금증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책은 불멸의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시리즈의 3부작인데요.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 등 저서를 집필하신 리처드 돈키스님 최신작입니다. 제가 이기적 유전자는 읽어봤고 눈먼 시계공은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왜냐면 어렵다는 후기가 많아 좀 더 내공을 쌓고 읽으려고 묵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신은 아마 읽을 일이 없을 듯한 게 제가 종교인은 아닙니다. 무교인이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믿음을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분은 종교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작가로서는 좋아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존경하진 않는 분인데요.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를 향한 여러 반박 이론과 질문을 해도 이분은 그걸 명확히 설명은 못하지만 그냥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십니다. 이는 도키스님의 토론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과학처럼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분야는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 덕에 객관적이란 평을 받는 건데 그런 태도를 얼마나 보여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가로서 그리고 이분 책은 정말 재밌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다시 보고 의문점을 가지게 해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이 집필하신 책이니 이번에 어떤 질문을 던져 제 사고를 확장시켜줄지 궁금합니다. 유전자 3부작이라 했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확장된 표현형을 읽는 시리즈인데 제가 확장된 표현형을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기적 유전자보다 어렵다는 평이 많아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에겐 더 쉬웠고 재밌었습니다. 불멸의 유전자라는 제목을 통해 추측하자면 불멸의 유전자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가 아닌 우연과 돌연변이를 통해 유전자는 변형돼도 결국 생존해 왔다를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말이죠. 리처드 돈키스님은 종과 집단 중심, 개체 중심이 아닌 유전자 중심으로 생명은 살아간다고 보는 분이거든요. 우린 유전자 생존을 위한 거대한 배에 불과하고 유전자 생존을 위해 변형하면 우리 신체도 거기에 맞춰 변형한다는 거죠. 이를 더욱 깊게 말하고 다양한 예시를 들며 자기 주장을 확고히 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책은 뇌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가입니다. 식물은 말이 없고 뇌도 없다. 그러나 매 순간 경험하고 기억하며 결정한다. 결국 식물도 뇌가 있는 생명처럼 생각이 가능하다는 건데 식물이 생각을 못한다는 건 우리 인간이 지능과 인지를 정의한 신경중심주의라는 편견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뇌가 있어야만 지능이 존재하는가? 판단과 기억은 뉴런을 통해서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뇌가 있어야만 지능이 존재한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뇌는 결국 이동을 하는 생명체만 지닌 기관이라 알고 있는데 그럼 이동을 하지 않는 생명은 뇌를 대체할 기관이 있을 거고 뇌 역할을 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 이 책은 정확히 말하면 이동을 하는 생명체 중심주의를 벗어나게 해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읽은 책 중 두 권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와 이토록 굉장한 세계입니다.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는 사실 제가 초창기 인스타에 부정적인 평을 남겼을 정도로 정말 많이 실망한 책이지만 나무에 관한 편견을 깨게 해준 고마운 책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진균막 신호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고 서로 연결해 돕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뿌리 활동이 뇌와 비슷하다고 하며 뿌리가 뇌를 대체합니다. 두 번째 책인 이토록 굉장한 세계는 제가 2024 최고의 책에서도 소개했고 영상도 따로 만들었던 책인데 여기선 신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피질이 있어야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신피질 유무가 고통을 느끼냐 안 느끼냐 가리게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에 신피질이 없는 어류 두 종류는 고통을 못 느낀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신피질로 고통을 느끼는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반박하죠. 모든 생명체가 꼭 동일한 기관을 가지고 그 기관이 있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 이런 시각이라면 어류 입장에서 인간은 아가미가 없어 숨을 못 쉰다고 할 겁니다. 결론은 이 두 책이 인간 중심, 포유류 중심 사고를 벗어나게 해준 책인데 아마 뇌 없이도 생각할 수 있을까도 식물을 향한 우리 편견을 깨게 해주고 인간 중심 사고를 더 멀리 벗어나 다른 생명체를 더욱 경이롭게 그리고 존중하며 보게 해주는데 도와줄 거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사실 모성애 관련 책은 많은데 부성에 관한 책은 처음 봐서 눈여겨본 건데요. 모성애가 강한 이유는 어미는 직접 새끼를 베고 고통 속에서 출산도 하고 젖도 직접 먹이니 새끼에게 더욱 애착을 가집니다. 그럼 부성애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냐 궁금할 텐데 우선 이 책은 아마 테스토스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관련 글은 저도 우리 본성의 선한 청사, 위어드 두 책에서 나온 내용으로밖에 못 읽어봤는데 정리해보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이 나이를 먹으면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목소리를 굵게 하고 턱을 각지게 하고 털도 나게 하고 남성 공격성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중년기에 저절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거나 내 짝이 임신하면 낮아집니다. 아이를 가지고 육아해도 계속 낮아지죠. 짝을 찾기 전까진 다른 수컷으로부터 짝을 쟁취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 공격성이 증가해 과감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성을 다른 남성으로부터 쟁취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높아지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짝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증가합니다. 다시 다른 수컷과 경쟁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를 때도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아내와 자식이 공격받았을 때입니다. 내 가족이 공격받았거나 잃는 순간 테스토스테론이 확 증가해 공격성도 확 증가하는 거죠. 평소엔 온순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 공격받았더니 평소에 못 본 눈빛으로 돌변해 무서워진 경우를 들었을 텐데 그게 이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결혼하고 육아해도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할 때까지 원하는 이성을 쟁취할 수 있으니 계속 다른 수컷과 경쟁 관계니까요. 제가 이 두 책을 읽고 아는 내용은 이 정도인데 끽해봤자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해당 내용을 아버지의 시간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듯해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꽃을 공부합니다입니다. 제가 과학 분야 중 생명과학을 가장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기 쉬운 생명은 식물이고 가장 향기나고 아름답다 여겨 꽃을 좋아합니다. 그런 꽃을 더 잘 알게 해줄 책이라 여겨 선정했습니다. 순수 과학책은 아니고 문화사까지 엮은 책인데 특히 나폴레옹 죽음과 함께한 제비꽃이 제 궁금증을 자극하더라고요. 워털루 전쟁 패전 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고 쓸쓸히 죽었다는 정도만 알았지 제비꽃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새로 알게 되는 내용뿐 아닌 기존 알고 있던 내용을 더욱 깊게 알게 해줄 책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이게 다 양자역학 때문이야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표지 보고 웃겨서 선정했습니다.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다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책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웃어보긴 난생 처음이다를 읽고 궁금증이 폭발했고요. 닥치고 계산이나 해. 싫은데요? 하면서 법규 날리는데 이런 과학책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뽑았습니다. 검은 고양이 양자역학이니 아마 슈레딩거 고양이를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다음 책은 개와 고양이의 윤리학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책임진다는 건 어떤 것일까? 길들여진 동물의 윤리를 철학적으로 조명한 첫 번째 책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라 뽑았습니다. 왜냐면 동물을 위한 복지책이나 철학책은 가끔 봤어도 개와 고양이라는 좁은 영역으로 길들여진 동물을 위한 윤리 철학서는 처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흥미롭고 생각 못 해본 내용이 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히 개와 고양이가 아닌 하나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생각하며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책도 개와 관련된 책입니다. 네 발의 철학자인데요. 개를 타고난 철학자라 말하며 개에게 행복의 의미를 배우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성찰하지 않는다라 말하죠. 여기에 덧붙이자면 행복하면 행복을 집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속 행복을 쫓고 증명하려는 행위는 사실 진정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 보거든요. 아무튼 걔는 철학하지 않는 철학자이며 개에게 삶의 의미를 배웠다고 하니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앞서 소개한 개와 고양이의 윤리학처럼 제가 생각 못한 사유를 하게 해줄 듯해서요. 물론 모든 내용에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시로 인간과 개를 비교하는 내용인데 인간은 조작된 행복이고 개는 본성에서 우러난 행복이라 합니다. 저는 이거 이미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인간의 행복 역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본성에서 오는 행복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조작이라 하면 이 세상 조작되지 않은 행복을 누리는 생명종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들었고요. 성찰하는 인생, 몰입하는 견생이라고 하는데 성찰과 몰입이 어떻게 뭐가 더 우월하고 좋은가를 평가할 기준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주체와 객체로 나뉜 삶이며 개는 온전한 주체로서의 삶이라 비교하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 종과 공동체에서 객체와 배제된 삶을 가진 개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벌써 이렇게 반박을 하니 싫어하는 거 아니냐 할 텐데 아닙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철학과 인문학은 아무래도 정답이 아닌 자기 사유를 정리해 주장하는 분야니 과학, 수학처럼 정답이 정해지지 않아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내용이 나오니 재밌고 생각이 확장되며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 그걸 설득하고 읽고 토론하는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설령 소크라테스 선생님 철학이더라도 그걸 고지곧대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철학의 매력입니다. 다음 책은 종교서적입니다. 윤회는 없다인데요. 저는 무교지만 종교와 현인이 주는 가르침은 배제하지 말자주의라 종교서적도 읽어보려 합니다. 우선 제목에 눈이 간 책인데요. 처음엔 불교를 싫어하는 분이 쓰신 건가 했는데 스님이 쓰신 책이라길래 매우 신기했습니다. 윤회에 대해 잠시 말해보자면 불교가 말하는 교리는 고통에 사는 이유가 모든 건 일시적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라 하거든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 하신 분이 부처입니다. 이를 깨닫는데 한 번의 삶으론 부족해 윤회를 반복하고 존재는 일시적이란 걸 깨달으면 마침내 윤회를 멈추고 초월해서 열반에 들거든요. 열반이 불교 교리 속 천상이라 보면 됩니다. 결국 열반에 가기 위해 윤회는 필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무의 해공 스님께서 이 윤회 사상 허구성을 반박하는 책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를 풀었을지 궁금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 책도 불교 서적입니다. 혁명가 붓다인데요. 법륜 스님이 쓰신 책입니다. 붓다의 시선으로 그의 삶 속을 들여다본다. 기존의 믿음과 사회 질서를 뒤흔든 붓다의 삶을 법륜 스님 언어로 풀어낸 책이라는데 사실 저는 예수님, 부처님 등 종교적 인물을 포함해 여러 현자와 위인이 말한 교리나 철학만 알 뿐이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작품만 관심이 있을 뿐 작가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제 알매 영역이 더 확장될 거로 기대해 골랐습니다. 다음 책은 희망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서전입니다. 최초 공식 자서전입니다. 원래 사후에 출간하려 했으나 교황님이 생전에 제의 중 출간을 희망하셔서 3월에 나왔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무교지만 가르침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이 가기 전에 남긴 책이라니까 더욱 읽고 싶어 선정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의 질병 있는 아이가 강론준 단상에 올라와 돌아다니지만 교황님은 고통을 겪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나는 그를 위해 기도했는가라 질문해야 한다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 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저에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내 종교를 믿어라 같은 게 아닌 종교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가와서 존경하는 분입니다. 덕분에 종교를 향한 제 선입견도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선종하셨다는 소식에 더욱 안타까웠는데 이 책으로 그 안타까움을 줄여보려 합니다. 아직 안 읽어봤지만 우연히 발견한 이 책에 들어있는 문구를 짧게 말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거친 말과 무례함을 오히려 당당함의 표현처럼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내용은 정말 요즘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번 여름에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책은 교황연대기입니다. 아무래도 교황님이 선종하시면서 저절로 가톨릭 교리와 교황, 역사에 관심이 갔어요. 콘클라베 제도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때 마침 딱 서점에 이 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1대 교황님이시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분인 베드로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의 2000년 교황사를 담았고요. 25년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방대할 터이니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궁금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줄을 기다릴 때 느끼는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기분처럼 걱정과 기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레클리스입니다. 6.25 전쟁 때 활약한 제주 군마의 이름이 레클리스인데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다가오니 여러 호국 보훈 관련 서적이 나왔는데 레클리스도 그런 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특별함이 있으니 바로 한국전쟁 당시 활약한 동물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는 말이 레클리스입니다. 연천 죽음의 고지를 51번 넘으며 88kg 탄약통 지고 총 5톤의 탄약을 운반해 미 해병대가 베가스 고지를 탈환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와 미 해병대하고 전후회를 풀어나간 게 해당 책입니다. 지금은 연천에 보시는 것처럼 기념 동상도 세워져 있는데요. 그런데 2024 최고의 책 영상에서 국토박물관 순례를 소개할 때 이야기했는데 제가 연천에서 군복무했거든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런 동상이 있는 것도 몰랐고 레클리스 이야기도 연천에서 벌어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역일 때 정신교육이나 신병교육으로 이런 곳 한번 데려다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았습니다. 아무튼 한국전쟁 당시 활약한 말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고 참신해서 가져와 본 것도 있었고 특히 대단하다 여긴 게 말이 겁이 많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무섭을 텐데 포탄 14,000발이 떨어지는 전장에서 저렇게 활약했다는 게 제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였으면 너무 경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덜덜 떨다가 0킬 1데스 아니면 0킬 0데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짜 대단하다 여겼어요. 다음 책은 두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애초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뜻 자체가 두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두강 사이의 땅이냐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세워졌거든요.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민족이 돌아가며 지배한 문명이고 최초의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역사의 탄생이라 쓰여져 있는데요. 약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살아왔습니다.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했고요. 더 오래된 인류종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약 360만 년, 그보다 더 전으로 넘어가면 투마이라는 인류종이 등장한 700만 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메소포타미아를 역사의 탄생이라 하냐면 그림 기록은 구석기부터 존재했잖아요.
하지만 역사 기록을 하려면 문자가 필요한데 이 문자를 통해 더 자세한 기록을 시작한 시기가 메소포타미아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보이는 문자가 쐐기 문자인데 서령 문자라고도 불리며 수메르인이 기원적 약 3500년경부터 사용해 왔으니 역사의 탄생이라 불리죠. 아무튼 이런 인류 최초 문명이자 역사의 시작, 최초의 신화 등을 만든 고대인 일상과 기록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 기대해 선정했습니다. 다음 책은 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입니다. 사실 제목만 봤을 땐 별 생각 없었는데 띠지 문구를 읽고 확 흥미를 느꼈어요. 균은 총칼보다 더 치명적이다. 총균세가 아니라 균균균이다. 이런 문구를 볼 때마다 확실히 총균세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느낍니다. 그러면서 목차를 읽어보는데 특히 제 궁금증을 자극한 게 1장 구석기 시대입니다.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을 이기다라 되어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에 살던 또 다른 인류 종입니다. 사피엔스가 같은 시기 살았는데 사피엔스가 유럽으로 이주한 후 멸종했죠. 그래서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전쟁을 벌여 죽였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집단학살 기록이나 흔적은 발견이 안 돼 이건 증거가 없고요. 그나마 유력한 게 빙하기로 추위가 찾아왔는데 사피엔스는 잘 서로 협력하고 가죽을 바느질해 따뜻한 옷을 만들어 추위를 이겼으나 네안데르탈인은 협력도 못하고 정교한 바느질도 못해 멸종했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가장 자잘한 걸 잘 다루고 협력을 잘해서 살아남았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차 제목을 보고 균이 연관돼 있다고 말하려는 듯한데요. 이에 추측하자면 호모사피엔스가 이주하며 가져온 전염병이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다고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병균이 퍼졌는데 네안데르탈인은 면역력이 약해 멸종했고 사피엔스는 이겨내 살아남았다는 걸 말하려는 듯합니다. 혹은 제가 예상 못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5장 식민지 시대 침략을 위한 최고의 무기라고 되어 있는 챕터가 있는데요. 아마 총균세에도 나오는 예시를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에스파냐가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켰을 때일 듯한데요. 200명도 안 되는 에스파냐군이 수만 명의 아즈텍 문명 전사를 이겨 멸망시킨 건 돌도끼나 나무방패 수준의 아즈텍 문명군에 비해 총과 대포, 갑옷 같은 선진적인 무기와 기마병을 활용한 선전도 큰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결국 에스파냐 사람이 가져온 천연두가 아즈텍 문명에 퍼졌지만 이에 면역력이 없어 죽으면서 멸망시킬 수 있던 거거든요. 아마 식민지 시대에 다른 대륙으로 뻗어나가며 얻은 혹은 퍼트린 병균에 의해 토착민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책은 2차 냉전 시대입니다. 준비할 것인가, 무방비로 당할 것인가. 책 표지와 문구부터 자극이 엄청납니다. 제가 최근 팩트플니스 리뷰로 세상을 오해하는 이유라는 주제 영상서 무언가를 당장 하지 않으면 잘못될 거라는 공포에 휩싸이면 세상을 오해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예시를 보여주는 홍보 문구가 집약된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문제는 당신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냉전은 시작되었고 이번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 책은 눈앞의 위험을 먼저 인식한 사람들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전략서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무방비로 당할 것인가. 앞으로 10년 이 냉전의 본질을 모른다면 당신의 조직과 삶은 조용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 눈이 갔어요. 동시에 과연 정말 좋은 책이 맞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말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을 알려줘 사회를 구제하려는 건지 아니면 대중에게 공포를 자극해 자신을 찾게 만들고 이익을 취하려는 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대중의 공포가 싹 트면 거짓 선지자는 쉽게 찬양을 받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되고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 마지막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2권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지금 소개한 책이 다가 아닙니다.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22권만 소개한 건 일단 너무 분량이 많아질 듯해 여기까지 고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이 책 읽고 싶다가 아닌 좀 더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이 가능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책만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주제, 표지, 제목, 저자를 보고 흥미 가져 따로 메모한 책은 정말 많았지만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정리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간 좀 지나면 다음에도 잘 정리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책 중 흥미를 느끼신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